전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함께하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에서 온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예, 전남 순천의 천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이루 아나운서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는 전종환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한미연합훈련 논란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70여 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해야 된다 이런 성명서를 낸 뒤에 이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한국군을 좀 감축해서 훈련에 임하면 어떻겠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들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야권에서는 김여정 부부장이 뭐 한마디 한 거에 따라서 뭐 이렇게 우리가 훈련까지 뭐 축소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좀 입장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먼저 교수님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해야죠. 원래대로 해야 되는데 이미 상당 부분 축소하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컴퓨터 훈련이었는데 그것도 방어 훈련과 반격 훈련 이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방어 훈련만 하고 반격 훈련은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모양입니다. 저는 뭐 북한 김여정은 그런 얘기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의원 74명이 그거 기다렸다는 듯이 그럼 우리 연합훈련 축소하거나 하지 맙시다. 연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분들 이름 역사에 다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여정이 얘기했어요. 연합훈련을 하면 재미없는 전주곡이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협박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과 정치권, 국회의원 다 이렇게 순응해야 됩니까? 정말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반론 쪽 들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물론 김여정 부부장이 하명을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지금 아마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제 이게 옛날에 을지포커스 훈련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 병력들이 실제로 동원되는 게 아니고 워게임 성격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요한 포스트에 가고 사람들이 실제로 문서로 하는 거거든요. 서류상으로 거의 하는 거라서 실제 참가를 얼마나 하느냐보다는 어떤 걸 목표로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반격이라 하는데요. 저도 훈련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초창기는 이제 북한의 남침을 전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방어한다. 그까지만 되다가 그게 이제 작게 5027까지였죠. 5029로 가면서 이제 우리가 밀고 올라가서 이제 점령하는 것까지 한 게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북한도 항상 이제 문제를 삼았던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침략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논란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게 과연 물론 이제 만약에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당연히 반격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북한 정권이 어떻게 됐을 때 중국군이 들어오기 전에 한미가 할지 아니면 한국군이 주도할지 이제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가야 되느냐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어느 정도 좀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북한이 예를 들어서 대화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고 이러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사실은 한미 훈련은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작전권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작전 주도는 미군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도 사실은 북한이 최소한 미국과의 어떤 대화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고위급 협상을 잡는다든지 했으면 아마 미군도 반응을 했을 것 같은데 그건 없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 나오는 얘기대로 만약 한국군을 좀 감축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북 대화가 조금 더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우리가 괜히 맞춰준다고 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일단 우리가 이거를 안 하거나 축소한다고 해서 남북 대화가 될 거라는 보장 자체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게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게 지금 벌써 미국 증원군의 역할을 할 이제 주1미군이나 이런 분들이 이미 항공권을 끊었거나 이미 일부는 들어왔거나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일 정도의 훈련이 개시될 예정이라서 사실상 이걸 연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보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송영길 대표만도 못한 어떻게 보면 판단을 내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께서 가끔 보면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셔서 그렇지 말실수를 이번 상황에 대해서 판단은 정확하게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초반에 반응을 그렇게 했죠.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혼란이 있을 때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협의하라.
이거는 사실은 하나마나한 말씀이시거든요. 국방부로서는 지금 굉장히 훈련을 곧 시작해야 되는데 대통령께서 이런 우유부단한 입장을 보이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필요할 때 결단을 명확하게 내려주셔야 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에게 이런 부담을 떠넘긴다. 저는 이런 점이 오히려 더 큰 문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의 좀 대화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확언적으로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네. 들기는 하는데 마지막으로 좀 신 변호사님 예, 얘기해 볼까요? 저는 외교적 언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뭐 저는 이 규모를 축소해서 훈련은 진행될 걸로 보여요. 그 예상컨대.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 발언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이 굿캅 배드캅 역할을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배드캅으로서의 김여정 부부장 발언은 사실은 예전 발언에 비하면 굉장히 순화돼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은 막 맞습니다. 욕설에 가까운 네. 말들을 했잖아요. 실제 욕설을 했었죠. 예, 실제로. 했었죠. 근데 네. 이번에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실제 그리고 통신선 복원 문제는 뭐 정부에서는 합의해서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행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신선 복원을 요청해서 협의가 시작된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하면 사실 경제와 방역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이고 그렇다면 미국과 협의를 해서 제재를 풀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한국이 주도적으로 약속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자면 그게 이제 개성공단 문제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이제 막 폭파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걸릴 수 있는데 그 동해선 연결, 철도 연결 문제 같은 경우는 또 그 한국이 주도적으로 남북 간에 주도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이 근본 문제라고 하는 군사 문제만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규모를 축소해서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적 제재 문제를 어떻게 남북이 주도적으로 좀 해결해 가면서 미국의 양해를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저는 동해선 복원 문제를 굉장히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짧게 좀 말씀드리면 네, 짧게만 네, 부탁드릴게요. 짧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갖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미 연합 군사훈련 독자 결정 못합니다. 우리 DMZ 넘어가는 것도 독자로 결정 못하거든요. 네. 사실상 어찌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 해야 되는 이유가 전작권 환수 때문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긴 해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이 걸려 있다고. 장교 출신이시라서 그건 아니에요. 저도 짧게 한미 한마디만 연합- 할게요. 아 지금 시간이 별로 네. 없어서 예, 다음 얘기를 저희가 지금 또 영락대전 얘기할 게 많습니다. 네. 그때 말씀 기회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뭐 한미 연합 훈련 뭐 축소냐 마냐 이거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뭐 남북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에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잘 좀 풀려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듣고 와서 민주당 경선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인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민주당 경선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의 경쟁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난타전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조폭 사진까지 등장을 하면서 광주 폭력 조직 출신으로 알려진 문흥식 전 5.18 구속자 부상자 회장과 사진을 찍었다. 뭐 이렇게 이낙연 캠프에서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이재명 캠프에서는 너희도 찍지 않았냐 서로 공개를 하면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근택 변호사님이 지금 이재명 캠프의 대변인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또 참고하고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근택 변호사님 얘기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먼저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또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어찌 보면 이거를 올린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게 한데요. 큰 축을 맡고 계시죠 지금. 아니 뭐큰 축은 아니고 작은 핀을 맡고 있는 분인데. 네. 근데 이제 유치한 공방이죠. 제가 유치하다? 봐도. 예, 왜냐하면 이분이 원래 아마 이 뭐 조폭 정권은 한 20몇 년 전 있던 일 같은데 이분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5.18 뭐 구속자 부상자 동지회 회장이거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이분에 대한 논란은 많아요. 진짜냐 아니냐도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정치인이 광주 5.18 묘지에 가면 그다음에 참배를 할 때 그 관건이 딱 하나예요. 그 주요 단체 대표랑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독자적으로 가면 별로 정당성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사전에 조율을 할 때 그 단체 몇 개 단체 있거든요. 세네 개 그렇죠. 있는 데랑 얘기를 합니다. 같이 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통 가서 같이 참배를 하면 그래도 지역에서 좀 명분이 있다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혼자 가서 그냥 하면 그냥 혼자 가서 했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 뭐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아마 이분하고 사진 안 찍은 분은 없을 것 같고 없다. 대통령, 총리 아마 야당 국회의원들도 광주 갔을 때 아마 다 섭외하는 분이에요.
네. 그만큼 되게 중요한 누구나 사진을 찍었을 것이다. 누구나 이런 사진을 찍는 거죠.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 사진을 딱 이게 왜냐면 뭐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냐면 최성현 총장 때문에 대응으로 나온 네네. 거예요. 최성현 총장 처음이 그것도 저희들이 먼저 올린 건 아니에요. 음. 그쪽 정은영 공보단장이 이게 막 SNS에 도른 거예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유튜브에서 공개된 게 있었잖아요. 녹음 파일이 있다 보니까 이게 막 논란이 커져서 그거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네. 해명을 했는데 좀 이상하다. 내가 반박을 했더니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 그 문흥식 회장하고 찍은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 전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단순히 뭐 다 누구나 다 찍는다라고 얘기하면 그 별로 이슈가 안 되잖아요. 그 사진은 어차피 이재명 지사하고 찍은 사진은 계속 남을 것이고 그래서 다 알죠. 이게 유치한 대응인지 알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당신도 찍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약간 불가피성 면이 있었어요. 방어적 차원이었어요. 본인이 올리고 본인이 유치하다고 얘기를 그러니까 하면 말씀을 듣고 어떡해. 보니까 본인이 올리긴 했지만 나도 유치한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싸움이다. 약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들리는데. 선택이죠. 왜냐하면 네. 언론 보도 아시겠지만 이미 그 이재명 지사하고 이분 찍은 사진이 막 올라오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모두 다 찍었어요. 그런 분이 아무리 설명해봐도 언론에서는 그 사진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대응이었다. 알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님 입장을 다 들어봤으니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거냐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혹은 뭐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어떤 입장이든 좋습니다. 동료애로 좀 살펴주세요. 아니 그 뭐 강성철 이런 교수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이러한 사진을 왜 이낙연 측에서 올렸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요. 뭐 유착 의혹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올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유착 의혹이 뭔지는 본인들이 또 얘기를 안 하고 사진 찍었으니까 문제야라는 건데 현근태 우리 변호사께서 정말 대응을 적절하게 잘하셨다. 잘했다. 방어력이 있다. 유치하지만 적절했다. 유치하지만 적절하다. 제가 사진을 좀 유심히는 봤는데 네. 드디어 이제 본론 나온다. 이재명 지사님하고는 좀 더 친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진을 찍었을 때 손 꽉 찢겼어요. 깍지를 끼셨더라고요. 깍지까지 꼈다. 예. 이거는 심상치 않다. 그럼요. 우리 보통 그냥 이렇게 뭐 찍을 수는 있지만 손 꽉 찢기는 거는 좀 친한 사이가 아니냐라고 생각 드는데 현 변호사님 적절히 대응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거 뭐 칭찬인지 아니 그 대응을 안 일단 했으면은 반박할게요. 그러니까 그 대응을 안 했으면은 정말 맞아요. 야 뭔가 있은 것 같아 네. 문제야 그런 이미지를 줬을 텐데 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거 진짜 민주당의 수준을 보여준다 말씀하셨지만 진짜 유치하다. 이거 이거 들어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 누구나 뭐 여러 사람들이랑 사진 찍을 수 있다는 거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실제 올림픽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음주운전은 타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국민들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이 문흥식 이분이랑 사진을 찍었는지 안 했는지 국민들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거든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또 뭐 서로 사진까지 공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박용진 의원 말씀이 맞다. 이거 서로 그냥 유치하게 폭망각으로 가는 거고 국민들께 선택을 받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상 별로 영향도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해프닝으로 저는 지나갈 것 같아요. 예. 뭐 큰일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뭐 대통령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감옥에 한두 번씩 다 갔다 오셨던 재벌 총수들하고도 다 사진 찍고요. 그렇죠. 네. 예, 지역에 나가 보시면 알지만 우리 천 변호사님도 지역구 위원장이니까 지구당 위원장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가면 온갖 분들이랑 다 사진 찍고 악수하고 뭐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어떻게 옥석을 가려내서 실제로 말하자면 나름의 정치 앵벌이 내지는 자영업 뭐 이런 분들이 아닌 진짜 자기를 지지하고 함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내는 것 자체가 정치인의 능력이지 그렇죠. 누구를 안 만나고 방어막을 치고 해갖고 어떻게 정치합니까? 맞아요. 손깍지 끼자 그러면 껴야 돼요. 거절 못 하거든요. 그거 좀 사실. 해명을 하면 손깍지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이제 광주에서는 그 뭐 조례 이런 걸로 해서 이제 5.18 유공자 이런 분들한테 생활비 지원을 해줘요. 네. 근데 경기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작년엔가 뭐 세계 단체 대표 이렇게 불러가지고 어쨌든 해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례도 만들고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체분들하고 그 전에도 만났던 사이인 거죠. 그리고 지원도 해주게 됐고 이제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 이낙연 후보도 당연히 5.18 대표니까 그 자격으로 가서 한 거지 그분하고 무슨 뭐 사적으로 만난 건 아닌 거 알고 있거든요. 네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이거는 뭐
별 국민들도 관심도 없고 사실상 누구한테 뭐 득되고 실대고도 없는 그냥 좀 문제죠. 유치한 해프닝에 가깝다 이런 게 정리가 되는 거 이낙연 후보 측의 좀 수준이 좀 낮은 것이 아니냐. 지금 여기서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 대변해줄 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도 좀 한번 대변을 해주신다면 뭐 신 변호사님 뭐 이걸 어떻게 대변을 해? 대변할 수 어떻게 대변을 없습니까? 의도만 보이는데. 의도만 이전에 보인다. 그 성남에서 성남시장 시절에 그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사진이 한번 돈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성남에 뭐 무슨 PJ 무슨 네, 국제 뭐 국제 또 무슨 국제파 파. 뭐 이런 등등과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구설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연상 작용을 한번 일으켜 봐라라는 의도가 좀 정확하네. 읽혀서 맞아요. 그 의대예요. 저는 조금 그냥 이 사진 이전 스토리까지를 보면 디펜스를 도저히 하기가 좀 어렵다. 이건 좀 이게 유치하다. 잘못하면은요. 네. 이제 서로 사진 누구랑 찍었는가 너무 그거를 유치시잖아요. 그거를 막 연구하고 막 조사하는 그런데 또 집중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손깍지 그만하시죠. 꼈냐 안 꼈냐까지 보게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렇게 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난타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 난타전이 민주당 지지율에는 어떤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는 예측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 지지율 좋을 리가 없죠. 일단 근데 싸움은 해야 된다. 아니 뭐 그건 아니에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방침은 일단 방어를 하겠다. 상대방이 방어해야죠. 어떤 공격에 들어왔을 때는. 그러니까 방어 정도가 아니더라 세게 그 전에 치시는데. 아니 이게 그건 오해가 있는데 카운터블로. 왜냐면 예. 제가 대변인 들어온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근데 논란이 막 많았던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소칼 다칼 얘기. 그다음에 지금 뭐 조폭 사진 얘기, 네. 최성의 사진 얘기, 그다음에 전과 공개 얘기 다 제가 먼저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상대방 측에서 먼저 한 거예요. 방어 훈련만 근데 했다. 그전에는 어? 이재명 캠프에서 방어가 안 됐던 거예요. 방어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뭐 다들 점잖으신 분들이라 그랬는데 제가 와서 딱 보니까 점잖아요? 아니 그 본인부터가 안 대변인이나 점잖으신 이런 것 분들이 같은데. 보니까 근데 예. 제가 와서 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맞아. 소칼 다칼 얘기하면 너는 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렇죠. 얘기하면 나는 좀 급이 되고. 근데 그거에 이낙연 당연히 후보 측에서는 경선 결과에 대해서 경선 과열에 대해서 누군가는 자제하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자제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마치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공격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캠프 관계자가 없으니까 좀 그래서 제가 대변을 반박하는 하자면. 거잖아요. 네. 소칼 다칼 얘기를 누가 먼저 했냐고요. 누가 먼저 했냐. 소칼 다칼 얘기를 먼저 꺼내셨어. 그러니까 네, 네. 그 질문이요. 사회자 질문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인터뷰 다 끝나는 시점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뭐 소칼 작정하고 다칼은 다른 하셨구나. 겁니다. 그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이제 이 정도 급인데 너는 급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경쟁하는 사이에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으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 너무 반응이 밋밋한 거 아닙니까? 더 강하게 아니 반응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방어 차원에서만 한다는 얘기예요. 반격하시라고요, 최성의 사진도 반격. 먼저 한 거고 조폭 사진도 먼저 한 거고 네. 전과도 생각해 보세요. 계속 더 있지 않냐 얘기하면서 심지어 이제 여배우가 뭐 2개 이상이라는 거 18주 건다 해서 그것까지 윤영찬 의원이 봐라 여배우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있는 거 아니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짝 떨어져 있는 네. 그러면 장 교수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싸움의 관전평이랄까요? 어쨌든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이 난타전 어떻게 한 발짝 떨어져 난타전도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난타전 함으로써 도덕성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정책 검증, 그다음에 정체성 검증도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저분이 괜찮냐, 문제 없냐 이런 것도 검증은 하긴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유치하게 선을 넘은 거는 같긴 해요. 사진까지 와서 뭐 너는 왜 찍었니? 이거는 좀 대선 후보답지 않은 네. 행동들을 하셨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좀 이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의 그 지사직 사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 측에서는 경기도지사를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경기도지사로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 경선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캠프에서는 아니 이게 선거법상 90일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뭐 경선을 그만두겠다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럼 그만둘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말씀을 들어봐야겠죠. 저도 이제 뭐 지사직을 사수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 다 알잖아요. 네. 아닌데 근데도 논평을 좀 사퇴해라 이러면 그 좀 이제 굉장히 이제 논평도 이제 약간 유치하게 가는 건데 이게 사실은 이제 현직에 있는 분들은 항상 얘기가 나오는 얘기예요. 예전에 근데 우리가 사퇴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이제 김두관 전 의원이나 아니면은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오세훈 지금 현 시장도 비슷한 경우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직을 던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공통점이 뭐냐면 10년 동안 복귀를 못했어요 정치계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뭐 여론이라든지 도민들이 뭐 이 정도면 됐어 정도가 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 정도 아닌 상태에서는 좀 사퇴는 오히려 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오히려 그럼 국회의원들은 괜찮나? 국회의원들도 보좌관이라든지 뭐 옆에 캠프들 다 국회의원들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의정 활동은 아무 관계 없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개인적인 활동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제가 보기에 12월 9일을 만약에 후보가 된다 그러면 이전에 뭐 사퇴할 걸로 보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뭐 도지사직 찬스를 쓰고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좀 정치적인 공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제가 보기에는 서로지간에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하는 건데 이전에 홍준표, 김문수 이분들 지사직 사퇴하고 그 이렇게 대선 경선 뛰어들거나 대선 후보로 갈 때 이 얘기를 가장 이재명 지사에게 제일 세게 비판했던 분이 원희룡 본인은 사퇴했거든. 그러니까 세게 얘기를 했죠. 네. 명분도 있어. 난 사퇴하고 열심히 하는데. 근데 처지가 다르죠, 사실. 처지도 다를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는 지금 배수의 진을 치고 하지 않으면 경선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그 결의를 보여준 거라서 원희룡 지사는 뭐 사퇴 나름의 근거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전에 홍준표, 김문수 등 사퇴했을 때 원 지사가 열심히 또 사퇴하지 않고 참 이렇게 쭉 그 대선 경선했을 때 열심히 또 응원하셨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사퇴를 하거나 또는 사퇴하지 않거나 간에 자신의 그 정치적 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은 저는 지금 서울시 쪽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소식을 듣다 보니까 오 시장님이 시정에 그닥 관심이 많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씀이세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평가가 좀 갈리는데 시정에 네. 그닥 열심히 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쪽보다는 여의도 쪽의 촉각이 너무 곤두서 계신 거 아니냐라고 이제 서울시에서 평가하는 분들도 계세요. 맡아도 오히려 그게 더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허위 사실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지금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오세훈 시장 아니에요. 비판론이 뭐 아니에요. 솔솔 나오고 있는 거는 네. 뭐 이거는 제 사실이긴 생각에 하니까요. 논점을 흐리시는 네. 거고요. 네. 사실은 그 저희도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렇지, 포인트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경선 완주보다 지사직 유지를 택하겠다라는 발언 자체는 저는 실언이라고 봐야 되고요. 발언을 왜 했는지. 네, 그 발언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고 뭔가 이 대통령 후보라는 거는 본인의 모든 걸 걸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뭔가 내 다음도 염두에 두고 있고 뭐 자칫하다가 안 되면 지사 한 번 더 하고 뭐 다음에 도전할 수도 있고 실언에 하는 가깝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절박함이 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일단 준다는 점에서 마이너스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사실 제일 큰 쟁점이 됐던 게 경기도만 재난지원금 100% 주겠다. 네, 그렇죠. 내가 그게 나의 소신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음. 저는 되게 이게 그 불안한 느낌이 들고 아까 소칼 다칼 얘기도 나왔는데 이재명 지사가 중앙 정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못 해봤다라는 거 그 티를 스스로 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뭐냐면 이재명 지사는 국회의원 해보신 적이 없고 그렇죠. 자기가 장이 되는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많이 했었어요. 성남지사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 여야 간의 협치라든지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거에 본인이 참여해 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그런 경험 부족을 드러낸 데다가 또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좋지 않은 나머지 16개 시도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타 시도까지 차별하네?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지사직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 그 워딩뿐만 아니라 이 지사직을 본인의 정치적 신념을 보여주는데 사용한다라는 점은 비판의 소지가 분명히 크다. 제 이재명 지사 참모라면 절대로 빨리 사퇴하지 마시고 버틸 때까지 버티십시오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냥 유지하시면서 후보가 됐을 때 적절한 시점에 정치적인 임팩트를 주기 위한 카드로 남겨두는 게 좋다라고는 말씀드리는데 이런 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사가 갖고 있는 행정권과 예산권을 남용해서 정치적인 오해를 살 수가 있는 행동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뭐냐? 천 변호사님 얘기 잘하셨듯이 재난지원금 100% 줄게요. 이런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한 측에서는 또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뭐 기본소득 관련해서는 쭉 해오던 얘기 아니냐 뭐 이런 해오던 반론도 얘기인데 있습니다. 지금은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고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경기도의 예산을 갖고 빚을 내서 음. 주겠다라는 것은 매표 행위 아니야? 금권 선거 아니야?
이런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것만큼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오해 살 일 하지 않으셨으면 못 좋겠다. 넘어가네. 예, 천 변호사님 얘기 들어가요.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 얘기까지 하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재명 기사 갑자기 던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네. 10년도 더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장 할 때부터 기본소득 얘기 나온 거고 본인의 대표적인 정책이고 또 100% 지급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거에.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이 당정 여야까지 다 합의한 거잖아요. 100%. 저는 근데 이제 뭐 기재부라든지 이쪽 때문에 좀 틀어진 건데 근데 뭐 이재명 후보가 이거를 뭐 다른 시다체나 뭐 정부에서 반대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다 하겠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예.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지금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와 거기 주고 경기도만 주고 딴 데는 그럼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거고 한편으로는 아 역시 이재명이니까 하는구나.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우리도 다 혜택 받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도 있을 거예요. 그 비율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이낙연, 이재명 간의 대결에서라기보다도 혹시 지금의 오히려 인과관계로 추정되는 부분은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지는 이 희한한 상관관계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서 이게 뭐 인과관계까지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낙연 후보는 윤석열 후보의 그 지지율에 더 영향을 받고 있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이낙연 후보가 골든 크로스를 만들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조금 더 지금으로서는 상관계가 높은 변수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근택 네. 변호사님 이제 그러면 지사직 유지는 아마도 한 12월 초까지는 하다가 일단은 사퇴를 할 아마 것이다. 뭐 후보가 되면 네. 그게 우리가 이제 10월로 잡고 있잖아요. 네네. 10월 초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민하실 것 같아요. 후보가 됐을 예, 즈음에 아마 왜냐면 고민할 것이다. 당장 이제 그러면 후보가 됐을 때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는 거랑 그다음에 뭐 이제 본격적인 선거로는 안 들어가도 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 좀 고민을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말씀 그러니까 더 이낙연 후보가 네. 이렇게 딱 치고 못 올라간 게 저는 네. 적통론을 꺼낸 게 오히려 실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적통론. 들어요. 나는 민주당 친노의 적통이야. 그래서 이제 친문 세력의 지지를 받으려고 한 건데 거기서 갑자기 이재명 측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탄핵 때 뭐 했어? 그렇죠. 민주당 원내대표 때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정말 안 좋은 소리를 뭐 적나라하게 그 당시 야당보다 더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요. 원내대표 연설 때. 그런 것에 좀 한 방 맞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맥이 좀 끊겼다라고 보여져요. 골든 크로스 쉽지 않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동의하십니까? 저도 뭐 쉽진 않을 것이다. 아니 뭐 세 분 동의하면 저는 따라가는 쉽지 않다고 해야지 쉽다고 하면 아 근데 저는 좀 변수는 있을 거라고 변수가 봐요. 있다. 네, 좋아요. 왜냐하면 네. 그리고 지금 네. 이게 네. 올림픽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슈가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낙연 지사 공격하는 것 중에 괜찮았던 게 네. 뭐 이런 것들 성남시장 하실 때 본인은 공직자 승진 기준 중에 뭐 음주운전, 뭐 횡령 뭐 이런 것들 다 배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왜 본인에게는 그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냐 이런 거는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음주운전 논란을 겪으면서 전 국민이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라는 거 많이 알려졌거든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낙연 후보가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을 향후 TV 토론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저는 뭐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하면 제가 먼저 하고 네. 마지막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대표 좀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 몇 점이에요? 그때 70점이요.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그 70점 정부를 계승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컨셉을 잡고 있잖아요. 네. 뭐가 좀 안 맞아요. 맞아. 점수를 좀 후하게 주시든가 아니면 약간 좀 차별화해서 이낙연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다라고 좀 강조하시든가 했어야 되는데 어중간하게 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뭔가 안 맞아요. 네. 뭐가 안 이게 맞는다. 이제 그분 잘했죠 현 변호사님. 성명이 나오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TV조선 가서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상황 눈치를 약간 본 거죠. 그 독자들이라든지 시청자라든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아마 대변인 맡고 있는 한 골드크로스는 올 일이 없다. 야, 인과관계가 그렇게 가는 겁니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안 한 하려고 없다. 그랬는데 저 마지막에 깜짝 꼭 끼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내가 한마디 좀 지금. 해야죠. 내가 맡고 있는 한. 제가 이낙연 캠프라면 윤석열을 정말 더 세게 깔 것 같아요. 아니 또 거기서 왜 또 윤석열이 나와요? 윤석열은 아니, 나중에. 그게 어제 했잖아. 상관관계가, 그만해. 상관관계가 보니까 적어도 현재까지는 상관관계가 미묘하게 그게 오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측을 훨씬 더 강하게 비판을 할 것 같아요. 이 저는. 분석이 일리 이낙연 있는 캠프 게요. 쪽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인가 이제 JTBC 여론조사 부분 나온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자는 만약 이재명이 안 됐을 때 이낙연한테 지지하겠다는 게 60% 넘었어요. 네, 윤석열 맞습니다. 지지하는 게 한 67% 정도밖에 안 됐고, 그렇죠. 근데 이낙연 지지자가 이낙연 후보가 안 됐을 때 이재명 지지하겠다는 건 한 30%밖에 안 돼요. 네. 거의 아니요, 반. 같은 숫자가 윤석열 지지하겠다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그 상관관계 비율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가능하죠. 그 30%까지 다른 당 후보로 가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당에서도 고민해야 될 네, 부분. 그게 사실 이재명 지사의 약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게 원팀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민주당 지지층, 특히 친문 그 강성 지지층들을 흡수할 수 있겠는가, 그건 사실 리스크라고 봅니다. 네. 아, 천하람 정확한 변호사는 분석. 이미 뭐 다음 싸움을 좀 준비하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자꾸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어제 이어서 야권 얘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권의 뭐 이슈 중에 하나겠죠.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 문제가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자면 이게 될까 쉽지 안 되죠. 않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 좀 설전이 오갔죠. 이 대표가 합당에 예스냐 노냐 답을 해라 했더니 안철수 대표 측은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냐 너무 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랬더니 뭐 전범 모는 거냐 뭐 이런 난타전이 주고받았는 난타전을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 쪽 얘기를 들어보면 네. 한마디로 분기탱천이에요. 네. 화나가지고 도저히 저 이준석 대표랑은 대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얘기 못하겠다. 저는 합당이 안 될 거라는 거가 한 90% 넘을 것 같아요. 90%. 결국에는 11월 9일 날 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뽑힌 다음에 대선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후보 단일화라든지 네. 아니면 합당이라든지 그 문제가 그때 가야 풀릴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얘기가 안 될 것이다. 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 측이나 국민의당 쪽이 이준석 페이스에 완전히 말렸어요. 말렸다. 예.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가 전에도 이제 토론이나 이런 거 같이 해보면 어느 순간에 굉장히 자극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을 이렇게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하는 토론의 기술이 있습니다. 있죠. 근데 열받게 하는. 예, 열받게 해가지고 어버버버하게 해요. 네. 그 열받으면 거기에 두 분이 많이 넘어가셨었죠. 열받으면 이게 대응이 잘 안 되거든. 저 정치인사 처음 할 때 저도 그랬었어요. 예. 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요거 봐라. 기술이구나. 기술이구나. 기술. 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다음부터는 뭐 평화롭고 언제나 평화로운 정치인사였는데 거기에 그냥 제대로 저는 말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기탱천이 되면 말실수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렇죠.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자기 위치를 파악을 해서 이 협상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가 안 되고요. 네. 그런 페이스에 말린 김에 제가 보기에는 그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뭐냐면 11월 9일 이후에 그때까지 안철수 대표가 모든 대선 후보들이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뭐 오세훈 시장까지를 포함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소위 윤석열 최재형의 리스크가 오기를 굉장히 내심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되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안철수 대표는 분기탱천한 김에 그 기회를 보고 있는 거다. 새로운 판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저는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고마울 것 같아요 오히려. 누구한테 왜냐면- 고마워요? 명분을 줘서. 명분을 그렇죠. 줘서. 왜냐하면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애매하거든요. 조금 왜냐하면 그렇죠. 들어가도 그냥 소멸될 것 같고 밖에 있자니 합당하겠다고 했는데 맞잖아요. 그렇죠. 합당하게 되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그 합의를 깨는 게 되고. 근데 지금- 의도적인 분기탱천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오히려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마워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가기 오히려 싫었는데 가기 싫었단 말이죠. 명분을 합당하- 주니까. 그렇죠. 지금 합당하면 아무 게 없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저쪽에 후보 선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면 네. 막판에 단일화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가능하죠. 모르고. 네. 그러면 본인이 지지율을 예를 들어서 양자 대결이 됐을 때 한 2, 3% 안에 차이 난단 말이에요. 본인이 지지율을 한 4, 5%만 갖고 있어도 딜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죠. 그렇게 때 본다 그러면 저는 약간 울고 싶은데 빰 때려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별로 합당도 하기 싫은데 오히려 명분을 주었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속으로는 고마워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정치가 명분 싸움이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가 예전에 너무 말을 많이 해놨어요. 맞아요. 뭐 무조건적으로 뭐 합당하겠다 이런 얘기 해놨기 때문에
저는 합당을 안 하고 나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도 합당을 할 확률 자체는 많이 떨어졌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뿐만 아니라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의 워딩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제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뭐 한 지금 뭐 몇 프로 정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 나오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11월이 되면 0%가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라는 변수 자체가 자연적으로 당 밖에 있더라도 소멸할 거다. 소멸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크게 아쉽지 않고 레드카펫을 깔아줄 생각이 별로 없어요. 또 한 가지 보면 그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도 안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게 국민의당 당원 당규상 보면 거기도 당대표랑 그 대선 후보 분리 규정이 있거든요. 네. 대선 1년 전인가? 1년 전까지 당대표를 내려놔야 돼요. 근데 이거 지금 아직 안 내려놨잖아요. 아, 민주당처럼 당원당규 고치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네? 민주당이나 하는 그런 거기도 행태이기 민주당을 때문에 끌고 가요. 거기는 안철수 대표 이게 거의 1인 정당인데 그냥 혼자서 결정하면 불출마하겠다고 그러니까 출마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원 당규를 고쳐서 출마를 한다. 이거는 아마 안철수 대표도 그때 찾아보면 민주당이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행태가 아니고 근데 합니다. 할 뭐 겁니다. 그거 뭐 어려워요. 당원당규 바뀌는 건 이게 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결국에는 쉬운 할 수는 건데. 있을 거고. 역시 네. 민주당적인 마인드. 당원당규는 손바닥 뒤집듯이 국민과의 뒤집을 수 약속을 있다. 와, 진짜 너무하네,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갑자기 여기로 긁고 싶죠. 선별사님 이 아. 얘기할게요. 그 저 국민의힘 당원 단계에 기본소득 있어요. 아니 아, 당원 단계가 기본소득 저희 있다. 정강 아니 정책이 정강 정치 있다니까. 이렇게 기본소득 까잖아요. 민주당 거. 아니 아니에요. 그 정강 정책이랑 좀 바꾸고 좀 까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돌아갑시다. 마무리합시다. 그러다 네. 보니까 사실은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저희랑 합당하는 게 본인의 명분에서 좋아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별로 아쉬울 게 없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쉬울 게 분명히 있는데 전 안철수 대표께서 왜 여기 일본 전범 뭐 이렇게까지 가시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고 아니, 손바닥 뒤집을 작정이 아니시라면 저는 반드시 좀 아니 들어오셨으면 뭐 좋겠다. 그거는 저는 안철수 그 국민의당의 사정상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9월부터 11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준석 대표나 김기현 대표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결국 안철수 변수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라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아주 매우 강력한 의지를 의지가 담아서 있죠. 네.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안철수 대표는 두고 봐라 내가 꼭 살아남아서 3%라도 5%라도 갖고 있으면 그때 가서 새로운 변수가 될 거다. 이 윤석열을 제3지대라는 폭망할 게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항상 거예요. 어느 정도 없어요, 포지션이 그거는.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든지 아니면 최재형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제3의 지금 안철수 후보만 그렇죠. 있으니까. 물론 김동연 김동연도 뭐 있지만, 있지만 네,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사실은 제3지대라는 게 양쪽 싫다라는 거거든요. 항상 존재합니다. 물론 선거 가까워질수록 줄어들긴 해요. 근데 그 포지션이 절대 사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 저는 제3 후보 두 사람이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원래 제3정당은 전에 민주노동당이나 정의당처럼 둘과 다른 구별된 어떤 노선을 가지고 싫다는 사람과 이 노선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묶어서 힘을 한번 모아보겠다라고 그렇죠. 하는 건데 김동연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그 당 대표도 그렇고 그게 아니라 양쪽 정당에서 후보들이 리스크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릴 때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양쪽 정당 지지자들을 다 각각 자기 기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지 독자적으로 제3의 길을 열기 위한 결기 컨텐츠가 있냐면 그건 없어 보여요. 맞아요. 제대로 된 제3의 길이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삭죽기를 노리고 있는 건데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이 정말 많이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그러니까 뭐 윤석열, 최재형이 다 무너지더라도 네. 차라리 그게 뭐 유승민, 원희룡, 홍준표 그걸 받아먹을 사람들이 플랜 있다. C, D, E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바라는 시나리오는 결코 안 올 거다. 장담을 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는 달리겠습니다. 생각이 좀 다른데 안철수 시간은 안철수 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현 변호사님하고 신 변호사님이 얘기하셨듯이 음. 중도의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벼랑 끝 전술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벼랑 끝이. 나 합당 안 하면은 우리는 합당 안 할 거면 나 출마할 거야. 그렇지. 아니면은 내가 김동연하고 손잡아가지고 제3지대 우리 파일 크게 할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면 급한 쪽은 국민의힘 쪽이다. 말씀을 다 듣고 보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내가 되진 못해도 누군가를 못 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감정 싸움 그렇죠? 하면 안 돼요. 네, 지금처럼.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달래야 돼요. 달래야. 아까 그 잠시 돌아가자면 이준석 대표 얘기 뭐 싸움의 기술 혹은 토론의 기술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소통법이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좀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와의 뭐 입당 과정에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행사를 이준석 대표가 마련했는데 네. 윤석열 후보가 뭐
안 나오고 최재형 후보도 뭐 미리 고진했다고 하지만 안 나가고 지금 이게 과연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이냐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이거는 비서실장으로 거론되셨던 현 네.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가까우시니까 이미 지금 대표를 다른 해야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왜 그런 둘 다 거예요? 까야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근데 좀 이례적이죠. 네. 보통은 이제 아시겠지만 당 대표의 역할은 뭐 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당 대표의 시간이에요. 버스가 막 가는 중에는 점점 이제 운전수의 역할은 줄어들고 승객들이 막 이제 운전을 하려고 막 이제 넘어가는 순간이고 딱 이제 목적지에 도착한 때부터는 운전수가 바뀌는 거거든요. 네. 완전 대권 후보로 바꾸고 그렇죠. 이제 당을 이제 그렇죠. 끌어 가는데 벌써 이제 운전수 이 승객들이 운전수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례적이죠. 근데 약간 이준석 대표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중진들이나 아니면 대권 후보들이 그 권위 자체를 참 인정 안 하는 게 아닌가. 무시한다?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네.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라고 받으려고 하는 건 맞아. 지난번에 토론 배틀도 보면 다 딱 자기가 중간에 서서 사진 찍고 주인공 의식이 있다. 주인공 의식이 있죠. 항상 본인이 먼저 마이크 대고 지금 아시잖아요. 토론 배틀 뽑아는 대변인들이 물론 몇 분 있었지만 이슈가 됐던 건 지난번에 뭐 그 청년 대변인이 그 안수환 페미니즘 관련 페미니즘 얘기했을 때 말고는 큰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보면 똑같이 대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대선 후보 나오고 당내에서 하는 분들이라면 대표의 권한을 그건 존중해줘야 된다. 권한은 그렇지 않으면 각자 프레이 가면요 그냥 당이 완전히 사분 오열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모습은 되게 안 좋은 모습이다라고 봅니다. 스타일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인정을 해줘야 그렇죠. 된다 대표로서. 저는 뭐 윤석열 후보만 좀 국한시켜서 얘기를 해보면 윤석열 후보가 이런 거를 내가 참석해야지라고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 안 했을 것 같아요. 참모들하고 상의를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좀 나쁜 판단을 한 게 결국에는 장제원 총괄 본부장, 신지호 정무실장 이런 분들이 아이 뭐 저 지질도 안 나오는 후보들하고 같이 하는데 왜 그런 거 합니까?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아까 안 가도 됩니다라고 조언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정진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멸치와 돌고래는 다르다는데 왜 체급 다른 후보들 한데 모아서 식상한 그림 만드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 캠프에서 정치를 해봤던 분들이 음. 그런 식의 조언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한테 우리가 뭐 수그리고 가거나 거기 주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낄 필요가 없어요라고 조언을 했다면 이것은 참 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 대표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다른 후보들한테도 행사에 보이콧하자라고 얘기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 그렇죠. 혹시 최재형 캠프에 계시니까 아는 부분이 있을까요? 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하진 않았고요. 네. 우선 제가 몇 가지 그럼 사실관계 뭔가 알고 있는 듯한데 아니, 얘기인데. 뭔가 있긴 있네. 몇 있긴 있는 것 가지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자면 네. 사실 이거는 이준석 대표를 무시한다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는 거는 경선준비위원회거든요. 거기 네. 그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이고 이준석 대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왜 이준석 대표가 중심이 되려고 하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자기가 관여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마련하는 행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게 사실 팩트이긴 해요. 보여지는 거는 이준석 대표가 당연히 어떤 메인인 걸로 보여지지만 네. 그런 게 하나 팩트가 사실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준석을 무시하는 게 단순히 이준석 대표 개인을 무시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아요. 어떤 젊은 리더를 무시한다. 그러니까 2030에게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건 최대한 존중하는 모양새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네. 특히 최재형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예를 들면 뭐 그 봉사활동 못 가니까 그래도 와이프라도 보내고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그 대선 후보들 간담회 할 때도 자기가 못 가니까 그래도 미리 당대표한테 사전에 얘기를 했다. 전화해서 이렇게 양해라도 구하고 이런 거 보면 참 최재형 후보 근본 있는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갑자기 팔뚝 안 되는 예. 터졌네요. 그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대변인 네. 자격이 있는데요. 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 최대한- 승인 하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최대한 자기가 못 가면 예를 들면 뭐 다른 사람이라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예를 사모님이 아니더라도 갖추는 게 예의죠. 뭐 자기 총괄 실장을 보내든지 거기 사모님 보내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거기 사모님 보냈어 봐. 아니 다른 사람 보내면 되죠. 들어왔어요. 거의. 아 그랬으면 행사 엄청 흥행하고 좋죠 왜요? 흥행은 됐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대선 후보 정도 되면 자기가 내놓는 메시지 그에 따른 일정 이런 것들이 자기의 그 플랜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에서 자꾸 부르는 것도 좀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좀 성가신 일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의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좀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안 갈 수 있어. 안 갈 수 안 있어요.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땅 일정이 뭐였냐면 그 정무원. 누구죠? 그 정무원. 권성동 의원 그 이 청와대, 사과 청와대. 아니 청와대 권성동 의원 네, 맞아. 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데 갔단 말이에요. 아. 그것도 한 1분 정도. 안 가고 선택한 일정이 그거다. 첫 번째 패착이 그거고. 안 갈 수 있죠? 명분이 있으면 최재형 후보는 안 가는 이유가 본인 출마 선언하는 날이었으니까 네. 동자동 쪽방송 못 갔고 그 배우자가 가셨으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배우자를 보낼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그리고 안 갔는데 안 갔는데 간 데가 권성동 의원 대통령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데 갔어요. 그것도 1분. 그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멸치와 돌고래 얘기했어. 이거 완전히 다른 후보들은 자기는 돌고래고 다른 후보들은 다 멸치라는 거 아니에요. 고등어나 참치는 없나 싶은 생각이 들 텐데. 고등어도 나왔어요. 고등어 얘기 고등어 나왔어요. 나왔어요? 고등어 얘기 나왔는데 저는 이 얘기 참치 들으면서 없어 참치.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이게 속칼 닭칼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급이 그런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를 나는 계속 소 하고 잡는 싶은 칼이고 거죠. 너는 네. 닭담살이라는 얘기처럼 나는 돌고래고 너는 멸치다. 이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럼 제가 다른 이거 후보들이 들으면 굉장히 불쾌한 그다음에 얘기죠. 저는 이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그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뭐 긍정, 부정 다 양면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보면 20대 여성들이나 30대 여성, 특히 20대 여성들한테 굉장히 비호감도가 높아진 측면이 있어요. 네. 남성들 표를 가져갔다면 그러면 이준석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게 있고 이준석이 못하는 걸 가져가 와야 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라면 이준석 후 지금 그 윤석열 후보 뭐 쩍벌 논란 해가지고 완전 꼰대로 20, 30대 여성들한테 그 찍혀가는 중이에요. 최재형 후보도 요즘 약간 그런 기미가 보이고 그러면 만약 이준석과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겠다라고 했으면 다른 행보를 했어야지. 20, 30대 여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행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왜 이준석이랑 같이 안 쓰려고 그러지? 저는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많은데. 이준석 얘기하지 말고 송영길 대표 얘기하시죠 이제. 아니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네. 저는 뭐 신 변호사님 말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일단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뭐 건데 이런 거 없다. 저희는 그냥 애국가를 사랑하는 정도가 있는 거고 애국가 사랑하는 게 뭐가 깔때기 나쁩니까? 정신 아무튼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정진석 의원한테 좀 비판을 하고 싶은 게 네.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예전에 당 외에 있는 주자들 빨리 들어오라고 하면서 뭐 유구 뭐 그런 한우. 뭐 한우 이런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선 후보들한테 당 밖에 보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비유를 하냐라고 막 중진들이 얘기했었는데 정작 지금 정진석 후보가 돌고래. 우리 대선 후보를 멸치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멸치, 아니 고등어 정도는 쳐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왜냐면 아니, 뭐, 예. 돌고래, 고등어, 멸치가 다르다 그랬으니까 본인은 후보는 이제 돌고래 정도 되고 거기는 약간 고등어 정도 다르긴 얘기하는 다르지. 저희는 뭐 돌고래는 투 스스로 돌고래고. 알겠습니다. 돌고래 멸치라고. 투톱이다 이렇게 멸치와 멸치라고 돌고래 인정하는 거예요. 논란을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 또 다른 후보들 간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내 남자의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 오늘도 함께해 주신 네 분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현근택, 신장식, 천하람 변호사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치 인싸는 늘 그렇듯이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이제 허이루 아나운서가 돌아옵니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